두 가지인데 가장 큰 건 역시 외국인이 반도체 사준 게 제일 커요. 그 반도체 가격이 10월 들어 이렇게 오를 줄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특히 시장 그 가격이 고정 가격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시장 현물 가격이 2배, 3배 나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오르고 있는 걸 우리가 예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특히 SK 하이닉스 막 이익 전망 이런 거 보면 내년에 막 정말 그 사람들 목표나 이런 낙관적인 목표 보면 분기에 20조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쯤 예상하냐면 270조 정도 예상하는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이만 합쳐도 150조 갈 분위기 뭐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좀 분기 20조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전망들이 나올 정도니까 그 이익 전망을 넣어 놓으면 내년에 뭐 300조는 충분히 가니까 그럼 PER 10배 그러면 5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지만 배당 성향을 상향하면 그 주가의 적정 PER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적정 PER이 옛날에는 한 10배 정도였다면 내내 10배였죠. 근데 이제 만약 배당 성향이 20에서 30으로만 올라가니까 선진국 평균까지도 안 바라고 30 정도만 올라가도 PER이 15배가 그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니까 이 둘이 결합하면 그 수급의 힘, 외국인이 이제 사줄 거니까 여기에다가 배당 뭐 분리과세 해서 25% 정도로 맥스 배당세를 때리고 하면서 선진국 평균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배당세는 높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좀 낮춰주면 배당 성향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 5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죠.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뭐 그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하는데 도대체 미국이 저 어떻게 될지 요새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그 나라가 꺾이면 우리도 힘든데 미국이 요새 좀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그게 내년에 제일 걱정이죠. 엄청 비관 문제죠.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첫 번째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번 우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이익 전망이 계속 감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70조라고 불렀던 거는 너무 맹랑하고 230조도 어렵다라는 전망들을 여름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이익 전망이 지금 300조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이익 전망의 신뢰가 낮으니까 변동성이 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세계 최악의 주주 테러 경영을 하는 나라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당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증자할 때 진짜 화났잖아요, 사람들. 좀 종합주가지수 달랑 2,500 왔다고 거기서 그 증자 때리고 LG CNS 솔직히 그런 SI 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가지고 주가 오른 사례가 2000년대 이후에 없는데 삼성 SDS 주가 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상법이 2번 개정된 거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됐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에서 이제 배당 분리과세가 거의 현실화되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로 가는 모멘텀 경기 좋을 때는 좋은데 밸류에이션에 발목을 잡던 어떤 주주 테러 경영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니까 좀 약간 더 올려줘도 되지 않냐. 다만 이제 방심하지 말자. 금융주 한번 올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이제 그때도 2015년이었잖아요. 제가 2015년 말까지 다니다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참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 소득 환류세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2015, 16, 17, 3년 동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폐기됐는데 물론 이제 그때 배당 분리과세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해당되는 회사도 몇 개 없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은 모든 일에 대비해야 되니까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부 유보가 많고 두 번째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배당이 앞으로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한 1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10개를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은행 이렇게 딱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유보가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았죠. 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넘는 기업들은 여기 다 있네. 외국인들은 배당 인상만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만 기다리고 있구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갔으니까 어떤 현대차도 사상 최고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배당 여력, 내부 유보도 많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뭔가 영업에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의 다음 순서는 은행
부터 시작한 금융기업들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거기가 또 시가총액 옛날에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던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밸류업 되면 주가의 어떤 뭐랄까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계속 오른다고 보면 여기에 누가 하나만 손만 거들어주면 5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 달려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사실 이제 채찍의 끝에 있는 나라다.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인데, 선진국 쪽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나 투자의 어떤 흐름에 우린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게 우리의 좀 어려움이자 문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 그러면 미국은 뭐 건설 회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송전망 회사도 좋고,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도 좋지만 걔네들은 또 설계를 하는 애들이니까 EDM 하우스들이 또 좋아지고 뭐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반도체잖아요. 아니면 뭐 중전기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좀 약간 집약적이고, 또 투자도 베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쪽 경기가 꺾이거나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우리도 이 희망이 바로 꺾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 제일 걱정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 연준이 최근에 갑자기 특히 파월 의장이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또는 경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자산시장만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동산, 주식 다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동반해서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안 빠지고. 이런 게 이제 좀 무섭죠. 왜냐하면 저는 뭐 한 3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금리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금리가 안 빠지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시기에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미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내년 5월까지 또 리스크가 부각되겠죠. 내년 5월에 파월 의장 물러나실 때 이제 후임이 와서 또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만든 창조 경제 이야기 하잖아요. 들이 서로 뭐 주식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주문을 줄 테니 네 주식 줘, 뭐 이런 창조 순환 경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경제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근데 그런 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AI 반도체 투자를 하고 학습을 시키려면 인건비도 말도 못하게 들지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서로 갖고 있는 돈으로 돌려 쓰는 중이고 관계사가 되는 중이죠. 그러다가 어느 회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오라클이라고, 아주 이제 트럼프가 그때 손 마사요시와 함께 막 손잡고 그럴 때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미국 뭐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요새 그 오라클이 발행한 회사채 가상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냉정하거든요. 됐고, 이거 이자 제대로 갚을 수 있겠어? 정말 이 프로젝트가 미래가 창창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돈을 번다는 보장이 있어? 라고 물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버블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버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라클이 터진다, 오라클에서 시작된 창조 경제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시각에서 지금 채권과 주식 사이에 시각이 냉정하게 달라지는 거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국채 뭐 앞으로 재정 적자도 엄청나고 관세 계속 이제 이번에 결국 뭐 타결됐고 유예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상호 관세들 다 부과되면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들 다 떨어지고 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거 아니야? 지금 저유가 때문에 간신히 물가가 안 오르는 건데 저유가에서 계속 안정된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데 내가 왜 채권을 왜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 무서운 거죠. 저희는. 왜냐하면 단기 전망은 주식이 이기지만 장기는 채권이 이기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 아니게? 우리는 주식은 좀 아무리 장기 투자한다 그래도 채권 갖고 계신 분들한테 비하면 단타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건 뭐 우리가 모른다. 터지는 거에 징후를 잘 알아서 거기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버블이 꽤 많이 진행됐죠. 버블의 징후를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보는 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이건 말도 안 되는 레벨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상 최대 레버리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럴 때 IPO가 폭발하거든요. 왜냐면 이때가 아니면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아무 기업이나 상장해도 다 되니까. 근데 작년부터 IPO가 이제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아직 2021년 IPO 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절제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 끝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 IPO 붐까지 이제 막 대박 IPO들 있잖아요. 사기만 하면 돈 번다 막 이러면서 IPO 붐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이제 그래서 2021년에 잘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도 그때 뭐 카카오 시리즈들 다 들어오고 막 카카오페이 들어올 때가 진짜 제일 놀랐고요. 저는 야, 이렇게까지 쪼개서 상장한다. 그런데도 그날 따상이다. 이건 뭔가 시장이 자제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좀 징후는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때만큼은 비하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 발을 먼저 내리면 물려 죽어요. 호랑이가 먼저 내린 사람을 물잖아요. 그 이제 저희 뭐냐면 팔았더니 더 올라가지고 따라가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뉴턴도 그러다가 남의 회사 먹을 때 그래 망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일단 다 팔면 안 된다. 적어도 분할 매매 정도는 모르겠는데 다 파는 건 진짜 반대다. 제가 그때 2022년 2차 전지 때 시장에서 맨날 하던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에코프로랑 금형 좋은 거 알겠는데 10배가 났는데 여기서 다시 10배가 난다라고 하면서 불을 타는 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이거 많이 벌 때 이거 팔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싶어서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 왜 꼭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이외에는 다른 주식이 없는 것처럼 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똑같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는 2000대부터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 안 살 거면 영원히 하지 말라고까지 호통치던 홍 박사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그래서 따블이 거의 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00대 산 사람이 2000포인트 초반에 산 사람이니까 거의 따블이 다 됐는데 왜 그걸 다 들고 있어야 되죠? 목표 수익률 달성했는데 다 판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해가지고 딴 거 사면 안 되냐는 4천이 돼서 지금 더 사겠다고 난리냐 라는 거죠.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5천 갈 수 있다. 근데 가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다. 왜냐면 두 가지 조건이었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계속되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라졌냐 겪어봐야 하는 거죠. 말은 누가 못해. 저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오너님들 정말 많이 뵀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 뒤가 팅팅 부을 정도로 맞았거든요. 펀드 매니저 생활하고 국민연금에서 자산배분 팀장하면서 제가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 행동을 믿지 말을 믿지 않아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돈입니다. 돈.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정말 배당 아무리 불황이 와도 딱딱 지급한다. 그러면 믿어요. 그러나 2020년으로 잠깐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제가 현대차 우선주 가고 있었거든요. 왜? 너무 그때 환율이 좋으니까 야 이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현대차를 샀는데 배당도 받지 뭐 이러고 샀는데 배당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제가 아직도 내가 순진하구나.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우선 깎는구나. 현대차가 이러다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보기보다는 그래도 되는 나라였던 거죠. 배당 따위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나라였던 거죠. 하이닉스도 배당 주다가 중단한 적이 2번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유연하게 재무정책을 쓰는 나라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주들한테 암묵적인 약속이잖아요. 배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주를 발행했지. 근데 그런 거는 걷어찰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저는 내가 배신당할 수 있고 내가 실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럴 때 내가 돈을 벌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며 투자한다라는 거죠. 못 팔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잘못된 타이밍에 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에 샀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락인이 거기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단내림 효과, 앵커링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샀던 가격에 딱 자기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못 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나 7만 전자에 샀는데 4만 전자 됐다가 7만 전자 오자마자 다 팔아서 지금 10만 전자를 못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는 좀 폭락했을 때 사라. 좋은 회사가 갑자기 일시적인 수급의 문제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상속세 이슈도 있고 그래서 폭락했던 거를 우리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10만 원 가자마자 내부자들이 주식 파는 거 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내부자들이 버틸 때는 또 자사주 매입까지 해줄 때는 사야지. 그때 팔면 안 된다. 이런 걸 보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일단 시장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되면, 왜냐면 쌀 때 안 샀으면 분할 매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분할이 뭐냐 라고 물으면 가지고 있는 돈에 1,000만 원인데 전부 다 50만 원에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주식만 세상에 주식이 있냐라는 거죠. 더 나가서 주식만 자산이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잘 간다 그러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에서 당신이 고른 종목이 정말 무조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냐. 지금 코스닥 한번 본 적이 있냐 이거죠. 개미들이 소문 듣고 이거 좋다던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인데, 코스닥 지금 주가 어떤지 한 번만 보라는 거죠. 2000년 3000포인트가 지금 900포인트도 안 되잖아요. 결국 개미들 몰려가는데 수익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떡하냐. 시장 전체를 사면 안 되냐. 왜 인덱스 펀드는 사면 안 될까. 그런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면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죠. 좀 분할해서 인덱스를 사면 되지. 뭘 그렇게 한 방에 모든 종목에 올인하려고 드냐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5월부터인가? 저 지난번 4월이 바닥이었으니까 5월 이후에 외국인이 20조를 사는데 국내 투자자가 24조를 팔았어요. 속이 타죠, 지금. 수익이 이렇게 눈앞에서 막 나고 있는데 난 팔아버렸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남해 회사 때 이제 뉴턴처럼 호랑이 등에서 너무 빨리 내려서 이제 다시 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도가 이렇게 어렵다라면 꼭 그렇게 개별 종목 해야 되냐. 인덱스 투자 한번 해보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안 되냐. 살 때도 막 한 방에 이 돈 얼마 없는데 이런 소리 하지 좀 말고, 당신한테 귀한 돈인데 왜 귀한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원전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터지면 위험하니까. 짓는데 한 10년 걸리죠. 그쵸. 10년에서 15년. 근데 태양광은 그냥 뚝딱 하죠. 유연하다. 그러니까 전력의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전 세계는 태양광 풍력으로 가는 중입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가는데 태양광 풍력에 문제가 있대. 무슨 문제가 있냐? 바로 스페인 대정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과도한 그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리드들을 제대로 수선도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의 발전을 쓰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ESS를 많이. 그래서 삼성 SDI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어차피 CATL은 미국에 ESS 투자 못하니까. 미국에 안 넣어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말고는 미국 ESS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첫 번째 부분 됐고, 두 번째. 자, 그런데 ESS만 한다고 되냐? 스페인 대정령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리드의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변압기들을, 충전기들을 잘 교체를 빨리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계속 빈발하겠죠. 데이터 센터 다 날아가는.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야 되냐? 효성중공업이랑 HD 일렉트릭이 들어가서, 아무튼 뭐 그 세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미래가 밝은 거죠. 그러니 충전기, 변압기,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은 앞으로 적어도 저 미국 AI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왜냐하면 그건 전기가 필요하니까 같이 가는 테마다. 그래서 저는 조방원이 아니라 조방력이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그런 투자가 최악의 투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주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못 찾겠거든요. 인덱스를 사라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쌀 때 사라. 두 번째가 주도주 근처에서 움직여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를 못 찾겠다. 그럼 인덱스 사라. 너무 쉽잖아요. 우리나라는 인덱스 근처나 주도주 근처에서 움직여야지. 그 이제 당연히 삼천단 제약 같은 거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시는 것처럼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게 얼마나 허망한 테마였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좋은 멋진 테마 하나 잡아서 긁어서 이렇게 탁 부자가 되고, 그런 거를 하는 걸 이제 로또식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또식 투자도 재밌죠. 근데 그걸 인생을 걸 만한 돈을 로또에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